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는 김종인 전 위원장, 오늘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에게 통합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면 홍 시장은 이른바 윤핵관들을 맹 비난했는데요. 결국 그럼에도 대화의 주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인요한 만나 듣보잡 때렸다. 이준석 창당하면 열석. 저희가 준비한 1위와 3위입니다. 오늘 뉴스톱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쁜 사람 가운데 한 명일 것 같습니다. 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났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장외에서 쓴소리하는 정치 선배들을 만나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일단 누구부터 만났는지부터 볼까요? 신주 의원님. 네. 쭉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달 말에 유승민 전 의원, 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무실에 직접 찾아갔고 오늘은 대구까지 가서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 물론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중간에 찾아갔다가 만나면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정도 되면 지금 국민의힘 혹은 윤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난 셈이 된 겁니까? 그렇죠. 네, 다 만난 셈이 되는 건데 유독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만 좀 그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만남을 저기를 해서요. 예, 이준석 전 대표만 좀 도드라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시 이준석 전 대표 못지않게 불편한 관계에 있다가 결국 정치는요. 대화를 거부하면 정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총 들고 칼 들고 싸워서 죽이지 누가 죽고 누가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 대화조차 거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서 더 차별화가 되는 거고 저는 대화 내용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됐느냐 이거보다는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분들을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 아까 저 타이틀 뽑을 때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은 안 돌아올 거고 이준석이 신당 창당하면은 뭐 10석은 가져갈 것이다 했는데요. 그거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저보다 정치 경력 훨씬 풍부한 분이지만 뭔가 잘못 보고 있구나. 뭐 기껏해 한두 석인데 그것도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도를 너무 갑자기 빨리 빼신 것 같아요. 뒤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쨌든 신재 의원 말씀은 만나서 쓴소리를 듣든 대화 내용이 별로 영향가가 없든 말든 만난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게 통합행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좀 사이가 좋지 않은 혹은 뭐 거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런 사람들 다 만난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인요한 위원장이 만났던 이전의 두 사람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만남 이후에 인요한 위원장의 말 위주로 언론에 공개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홍 시장과의 자리는 좀 달랐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작심한 듯이 호가호위 발바닥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다 겨냥했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사님.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아이 별 말씀. 근데 시장님 만나면 이게 재미난 말씀이 또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기대가 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덕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덕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공기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이 어디 있어요? 중진의 역할이 없어요. 사태를 이렇게까지 오게 한 거는 정권 초기에 대통령 믿고 설치던 철부지 애들이에요. 철부지 애들이 뭐 얼마 전에도 나보고 그러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대전이라는 애가 나와서 그 초선도 아니고 0.5선도 아닌 애가 나와서 뭐 이상하게 날 조롱하고 정당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아마 지금 최근에 대통령이 그걸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용해 먹는 세력들을 지금 멀리하고 있어요. 그런 세력들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죠. 15분 정도 공개적인 면담에서는 거의 다 홍 시장이 대부분의 발언을 했습니다. 소정 변호사님. 저 이런 그 단어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듣도 보도 못한 땡땡. 그만큼 대통령 믿고 설치는 이런 사람들, 뭐 초선 의원, 원외 인사들 그런 사람 때문에 당이 개판이 됐다는 표현을 썼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이제 말의 전체적인 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 표현으로 좀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이제 일부 동감하는 부분 저는 있습니다. 예. 다는 아니에요. 근데 일부 측근들이 뭐 호가호위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거는 이게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취지는 그렇지만 표현이 문제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 유승민 의원이 청와대 알라들이 했냐, 알라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표준말이 아이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애들. 지금 이게 똑같은 거의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본인이 당이 얻어놓아서 그런 분들한테 뭐 덮보잡도 문제지만 거기에 보면 거의 뭐 철부지 애들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본인도 이게 절대 탈당 안 하고 언젠가는 이게 다시 또 대선 경선이나 후보로 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측근들 전부 이게 그 원수로 다 이게 만들 겁니까? 좀 이게 인격을 서로 해가면서 이게 좀 절제된 정제된 언어로 이게 비판하면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저는 거친 말로 예. 하는 게 그 뭐 당장 듣기는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저는 당의 통합도 해치지만 본인의 대선 행보에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예.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뭐 취지 혹은 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말이 너무 거칠다. 서정욱 변호사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근데 사실은 오늘 듣보잡이라는 단어를 말 중간중간마다 많이 홍 시장이 섞었는데 사실은 다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사실 최근에도 이런 사람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친다. 총선 후에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정리할 거다라는 얘기를 SNS에 썼었고 오늘도 내년에 총선 때 자동으로 정리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정해서 당 대변인도 거론했고요. 말은 거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박원석 의원님 결국은 이런 사람들 혁신위가 좀 자연스럽게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총선 때 정리가 되지만 혁신위가 좀 나서서 정리해달라. 이게 핵심인 겁니까?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현재 지도부 예. 그리고 이른바 윤핵관들 여기 다 안 된다. 그 사람들 두고서 총선 못 치른다. 이 얘기를 한 거고 인유한 위원장이 뭐 중진이나 대통령과 가까운 그 정치인들의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뭐 처방을 잘했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 특유의 기술인 것 같아요.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만났던 누구보다 말이 거칠고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인이 했으면 큰일 날 얘기들도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시면 이상하게 그렇게 뭐 별 문제 아닌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홍준표 시장만의 특유의 그런 예. 소화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가까웠다 그러는데 이제 상임 고문직을 해촉하면서 사이가 급격히 악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뒤에 수액 골프 논란 그 점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이 뭐 잘하신 건 없죠. 예. 그로 인해서 당에서 이제 10개월 중징계 받았고 뭐 징계는 취소됐습니다만 그 징계 취소도 마다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모로 지금 지도부나 지금의 이제 대통령 주변의 이른바 호가호위 세력을 두고는 당이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고 본인 이제 30년 원조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 예. 정당에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 특유의 이제 독특한 발언 혹은 때때로 거친 발언들이 홍 시장의 캐릭터에 봤을 때는 그리 거칠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고. 소화가 돼요. 신지호 의원님. 네. 근데 이제 뭐 거친 말 혹은 뭐 이런 표현 어떻게 또 혁신위원장 면전에서 이렇게 윤핵관들 얘기만 맹비난할 수 있냐라는 비판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내용이라면 대구에서 봤을 때 홍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좋지 못한 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는 것도 다 이런 사람들 때문 아니냐. 그럼 본질은 이러니까 이걸 혁신위가 정리해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좀 더 정확할 필요가 있는데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리해 줄 것이다.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걸 바라는지 일단 그게 애매모호해요. 승리하는 거 바라니까 뭐 윤핵관들 좀 내쳐달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혁신이가 정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러한 인적 혁신이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면 논리적으로 이제 아주 정합성이 있는데 예. 과거에 한 얘기는 니들끼리 잘해봐라. 총선 니들끼리 잘해봐라. 나는 빠진다. 그리고 총선 때 국민들이 다 정리해 줄 거다. 그거는 뭐 그 국민의힘이 총선 좀 망하라는 얘기처럼 또 해석될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홍 시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저런 그 홍 시장이 얘기한 듣보잡들이 설치면 뭐 그 총선 뭐 저 망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그 당내 친윤계 뭐 정치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 초선 원외 인사들이 너무 대통령 믿고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낸다는 거에 대해 불편한 신경을 내비쳤고 그 사실은 인유한 위원장으로서는 어제도 오늘도 홍준표 시장에게 좀 고언도 듣고 이준석 신당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도 전하자는 얘기도 좀 있었을 겁니다. 역시 대화의 중심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그리고 듣보잡들 동원해서 경찰 고발케 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벨도 없는 놈이 되지. 그거 쉽게 못 돌아와요. 안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 보고 하고 싶은 위로의 말씀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제가 신자인데 그게 아마 최고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대통령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 안에서 특히 다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그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그 먹잇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총선이 되겠어요? 대안을 하고 있는데 묘하게 좀 시각이 달라서 먼저 이승훈 변호사님 보셨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당한 이제 뭐 여러 고초 쉽게 돌아오겠나라고 하면서 사실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절대 안 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긴 했지만 열석 얻을 수 있다라는 표현도 홍준표 시장 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실제 지금 비례 정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신당이 뭐 한 2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론조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여지지만 당연히 지금 현재의 선거법 상태라고 한다면 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지금 들어맞는 얘기 같습니다. 또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많이 도와줬더니 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찾아오더니 당선되니까 팽했다.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걸 가장 잘 느낀 분이 이준석 전 대표죠.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은 완전히 징계를 당하고 또 양두구역이라고 비판했다고 또 징계를 당해서 결국에는 노원병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수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선거 6개월 남겨놓고 나서 당협위원장 줄 거니까 공천 줄 거니까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한다면 노원병은 가장 험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지사지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든 국민의힘이든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다가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마음을 돌리기 어렵고 결국 신당 창당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볼게요. 그 내용은 이거 이런저런 사람들이 나서서 성상납이라는 주홍글씨로 이준석 전 대표를 조리돌림했다.
쉽게 돌아오겠나? 뭐 신당 창당하면 열석도 가능하다. 홍 시장 이런 뭐 전망을 하면서 아까 마지막에 영상에 보면요.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상대 되겠냐? 먹잇감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까 신조 의원께서 뭐 열석은 너무 홍 시장이 지나치게 평가한 거다. 김기현 대표 먹잇감 된다는 표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제가 지난번 2020년 4.15 총선 때 그 비례 정당들 그 보니까요. 정당 득표율이 5.4%였던 열린민주당이 3석 그 배당받았고요. 예. 6.7% 받은 그 안철수 국민의당 또한 3석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석 받으려면요.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나가서 신당 창당하려면요. 이른바 이준석 그룹이라고 하는 천아용인 있잖아요. 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중에 뭐 절반 정도는 안 따라 나갈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뭘 가지고 열석을 얻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미워하는 놈이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덜 미워하는 사람이요. 예. 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 이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미운 거죠. 그다음에 뭐 이른바 듣보잡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딱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이준석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열석으로 뻥튀기가 되는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거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쟤는 홍 시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비례대 정당 이런 선거구 이런 부분 앞으로 내년 총선을 어떤 그 룰로 치를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비례정당 없어지면 뭐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한 거 아니에요, 홍 시장이?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주 토요일에 그 부산에서의 그 이뇨한 위원장에 대한 영어 면박,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여의도 복집에서의 안철수 씨 뭐 이 해서 이거는 이제 정치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인성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인성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회 정서로 봤을 때요, 예, 이제 인성의 문제가 돼버리면요, 예. 거의 이게 오죽하면요 매일경제 같은 데가 특별히 뭐 이렇게 그 색깔이 이념적 색깔이 없고 뭐 알겠습니다. 중도적인데 사설에서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탈당하라. 오죽하면 그런 사설이 나오겠습니까? 뭐 인성 표현하셨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은 존중하되 기본적인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정도로 제가 일단 순화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열석 뭐 근거 없는 홍 시장의 예상이라고 신조 의원이 말씀하셔서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윤 대통령 혹은 국민의힘과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대략적으로 이제 한 번씩 다 만났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세 명이 지금 혁신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아니, 환자가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좀. 환자는 뭐 지금 누구야? 국민의힘이 환자지. 신당 창당 움직이나 이런 데 좀 힘을 실어주셨던 건가요, 그때? 내가 무슨 힘을 나는 무슨 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내 스스로가 거기에 뭐 내가 뭐 힘을 실거나 내가 뭐 직접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뇨한 위원장이랑 이 전 대표 관련 얘기는 좀 하셨나요? 내가 이전 대표에 관해서 일체 얘기 안 했어요. 예. 약을 안 먹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당이나 결국에는. 그 약을 먹이려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니까 대통령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저희가 이제 약 환자 뭐 이런 얘기 계속하니까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진단해서 그러면 진단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처방하느냐 할 텐데 진단이 다 달라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만 쳐다본다. 오늘 홍 시장 윤 대통령 믿고 너무 설친다. 윤핵관들이. 이뇨한 위원장 대통령 얼굴이 곧 우리 당이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이뇨한 위원장이 가장 정확하게 저는 표현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잖아요. 대선은 이제 주로 미래지향적으로 아무에게 투표를 할 겁니다. 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데 대통령 임기 도중에 총선은요. 뭐니 해도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제 그 만약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요. 요즘 이게 민주당의 그 탄핵 중독 거기에 보십시오. 지금 이게 21명의 위원 중에 10명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총선에 패배하는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레임덕을 넘어서 대드덕 거의 식물 정부로 전락해 버립니다. 예. 민주당이 압도적 일당이 됐을 때 어떻게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마비됩니다. 3년간 엄청난 게 혼란이 올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결국 이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2년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이게 평가를 해서 아마 투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결국 국민의힘의 얼굴은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지금 이게 인유한 위원장 말씀이 대통령 얼굴이 우리 당이다. 이 말은 이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년 성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게 표현이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좀 훈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통 이게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다는데 바둑 둘 때도 어떻게 밖에서 보는데 저런 훈수를 하는지 도저히 저는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이게 홍준표 시장님 중에요. 조금 전에 지나갔지만 이준석 대표 성상납 있잖아요. 예. 이게 마치 주홍 글씨로 상당히 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걸로 하는 것처럼 조리돌림 하는데 예. 증거가 많아요. 제가 이게 그 경찰의 수사 의견서 7, 8페이지 다 봤습니다. 예.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게 무고다. 그래서 이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예.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상납도 큰 문제지만 고소를 했잖아요. 가로세로를. 예. 저는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이준석을 아무리 두둔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 법적인 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결국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 네. 여기 김종인 위원장은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얼굴만 보는데 대통령이 안 바뀌면 문제다. 아무 소용이 없다. 홍시정, 대통령을 믿고 설친다는 건 주변 측근들 안 바뀌면 소용없다. 그럼 결국은 인유한 위원장 그러면 좀 다른 진단을 내렸다면 총선에 이기고 지는 게 결국은 인유한 위원장 이렇게 해서 결과를 평가를 받겠다는 건데 이 전망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세 분의 얘기가 그렇게 다른 얘기인가요? 저는 같은 얘기로 보이거든요. 결국에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는 공통되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체질상 이 대통령의 정당이고 특히 여당이 됐을 때 대통령의 얼굴이 바뀌어야 당이 바뀌는 거고 그래야 총선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뭐 중도 확장도 이뤄내는 거고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호가요이했던 인물들도 조금은 이제 수그러들고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유한 위원장이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당 혁신을 위한 이런저런 주문도 하는데 그 핵심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그리고 대통령과 당 간의 이런 수직적인 당정 관계 여기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 이외에 나머지들의 변화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사실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변화인 거고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이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바뀌느냐 지금처럼 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장관들한테 나서서 뭐 나가서 싸워라라는 게 아니고 민생을 중심으로 정말 이 성공한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정 운영을 만들기 위해서 진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정 기조가 바뀌느냐. 그리고 그런 기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사람들을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총선에 이기려면 박원석 의원님 말씀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기조군 뭐 주변 뭐 이거 다 포함한 큰 틀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건데 인유한 위원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를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여기서 또 한 말이 있는데 정치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평가 잘 다 정장 안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뭐 본인 스스로도 호남 순천 출신이라고요. 어떻게 좀 이승훈 변호사 받아들이셨습니까? 저는 뭐 좋은 말 한 거죠. 이제 정쟁 그만해야죠. 그래서 정쟁을 그만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는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려고 하는 수사 이제 그만해야죠. 야당 대표에 대해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수사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검찰만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 17%의 차지로 강서구에서 실패하지 않았겠어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의 얼굴이 우리 당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의 얼굴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말들도 결국 대통령으로 지금 직결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진심으로 변해야지만이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대통령만 바라보는 구조로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말고
지금 어려운 민생을 일으킬 만한 국정 방향과 철학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시 없이 예. 야당에 대한 흠집내기 수사 정도 수준으로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기대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같이 개혁되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뭐 김기현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불출마하면 뭐 민생이 바뀌나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본질의 혁신의 본질은 민생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뭐 다만 이제 쇄신 의지가 적고 나쁘고도 크고 많고도 국민들이 판단할 테니까. 반면 이뇨한 위원장은 아까 뭐 이승훈 변호사는 다른 말씀 좀 하셨는데 민주당도 잘한 거 없다, 자랑할 거 없다라는 표현도 저 자리에서 한 모양이에요. 박원석 의원님, 이번 주제 정리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뇨한 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 이뇨한 위원장도 얼마 전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수도권 험지나가거나 불출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호가호의, 뭐 발바닥, 듣보잡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이 버스 90대 동원해서 지역구 외곽 조직, 부산 사상위 지역구인데 행사 참여할 예정이다라는 예고를 좀 한 모양이에요. 김기현 대표는 이제 불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이제 이런저런 혁신이 압박에도 일단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겁니까? 일단 버스 90대면 대단하네요.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이제 지역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이나 중앙 정치에 대해서는 로키로 일관했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 발언 이후에도 이제 저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을 두고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예. 저는 뭐 조금 이른 전망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선당후사를 혁신위원장이 요구를 했는데 뭐 당 안팎에서 누구나 그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장제원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거든요. 그만큼 공식적이었던 비공식적이었던 대통령 주변에서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에 큰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공공연히 장제원 의원의 선당후사를 지목하는데 본인은 내년 총선에 본인 지역구에서 뭐 또 한 번 출마해가지고 당선되겠다. 이게 그러면 당의 다른 쇄신, 인적 쇄신 다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는 사람이 버티기 시작하면 예. 다른 사람들도 다 버티겠죠.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 지역구 의원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내일 물러나더라도 오늘까지는 그 최선을 다해야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동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차원의 관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뭐 오늘 홍 시장이 언급했던 뭐 이른바 듣보잡 뭐 초선과 언해 인사가 장제원 의원이 당연히 아닙니다만 혁신위에서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혹은 가까운 사람들 좀 총선 좀 희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역구 행사에 좀 더 집중하게 하는 장제원 의원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이뇨한 위원장과 홍준표 시장의 만남 얘기를 전해드렸다면 다음 주제도 이 비슷한 흐름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른바 복국 대전이라고 불리는 이 얘기가 좀 정치권의 화두입니다. 어제 저희도 이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한 식당 옆방에 서로 모른 채 앉았다가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 영어 논란을 비판하니까 옆방에서 듣고 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바로 이 얘기요. 이게 사실 두 사람의 악연 그 이상으로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제법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논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나이를 떠나서 추태인 거잖아요. 그 식당 사건 자체가 네. 이 전 대표의 신당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낸 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 그 옆방에 있어가지고 소리치는 게 다 들려가서 엄청 놀랐는데 방음이 좀 안 되는 식당이긴 했거든요. 아무리 방음이 안 돼도 예. 그걸 고성으로 보통은 참고 넘기죠.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 잘못 평가하는 게 발칙하고 싸가지가 없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2030 입장에서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싸가지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 잘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어제까지 내용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영어인데 미스터 린튼 이거는 대놓고 무시하는 거고 사실은 영어를 잘한다면 닥터 린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안철수 의원이 이제 기자들 앞에서 뭐 본인 마라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고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식사 좀 합시다. 내가 틀린 말 하는 건 없지. 모두가 이준석을 싫어한다. 이 얘기.
그래서 제가요, 저 자리에 적지 않은 취재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알려진 내용에서 좀 더 덧붙일 내용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제 점심시간 여의도 국회 근처의 북극집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화면,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여의도 한 근처 북극집에 이렇게 방이 3개가 있었어요. 1번 방, 2번 방, 3번 방. 1번 방에 안철수 의원, 2번 방에 이준석 전 대표, 3번 방에는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 다른 모임을 하고 있었고. 근데 새롭게 알려진 사실들이 원래 오늘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1번 방에 있는 걸 애초에 몰랐다는, 서로 모르고 이 북극집에 왔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예약자 명에 안철수 의원의 보좌관이 있었기 때문에 옆자리에 1번 방에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온 걸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좀 덧붙인 건 아저씨라고도 이준석 전 대표가 불렀다는 얘기가 지금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고,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 좀 이름 복국대전에 대해서 새로 좀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아저씨 얘기를 안철수 의원하고 식사를 같이 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아저씨라고 했대요. 아저씨.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면은 이게 우발적으로 즉흥적인 반응이 나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 안철수 의원이 옆방에서 식사하고 있다는 거를 일정한 시간을 전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인지한 상태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면은 이뇨한 위원장도 말이죠. 거기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가 이뇨한 위원장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미스터 린턴 뭐 이런 식의 썼듯이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다. 즉흥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여기 채널A 김진애 돌직구 쇼에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 나와서 참 신선한 얘기를 하던데, 뭐라고 했나요? 자기가 이준석이었다면, 이준석 전 대표였다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오면서 안철수 바깥까지 계산하고 나왔겠다 이러더라고요. 안철수 씨라고 부른 것도 있지만 뭐 아저씨라고 호칭한 것도 있고, 조용히 좀 하세요. 이게 여러 번 있어서 사실 큰 소리로 어느 정도 오고 갔기 때문에 여기 있던 뭐 10명 좀 넘는 기자들, 취재진 혹은 뭐 식당 관계자들 다 듣고 있었고, 여기가 알아보니까 뭐 이미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의도의 한 복국집은 사실 말이 칸막이지, 칸막이도 안 되는 이제 한지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옆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들린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이제 부주의하게 본인을 비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서정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근데 뭐 나이를 내세운 이런 꼰대 이런 발언이 아니고요. 예. 정치인도 이게 정치인 이전에 인간이잖아요. 그럼 이게 최소한의 선후배나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예. 근데 이분이 이준석 뭐 호칭을 이게 어떤 패널은 앞으로 이게 이준석 씨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라고 불러주면 그러면 이게 이분이 85년생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이게 62년생입니다. 아니 20몇 살 차이 나는 이런 분한테 이게 저 아저씨 안철수 씨 이게 뭡니까? 저는 최소한의 예의나 좀 이게 품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하태경 의원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젊은이들은 싸가지 없는 걸 좋아한다. 이 무슨 이게 젊은 층에 대한 망발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로펌이에요. 제가 20, 30대 남자 4, 5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4, 5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이준석을 좋아했었어요. 옛날에 이준석 전 대표를. 근데 이 두 발언에 너무 실망했다고 이게 오히려 지지를 처리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5명 정도 취재한 거예요. 예. 왜 요즘 젊은이들이 싸가지 없는 걸 왜 좋아합니까? 예의가 있어야죠. 예. 저는 하태경 의원 이 발언도 문제가 있고요. 더 심각한 게 저는 영어로 봅니다. 제가 이게 가장 충격받은 게 이뇨한 위원장이 이태원 일주기 갔는데 욕설을 하면서 야 네가 한국인이냐 이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뇨한 위원장이 한국인이 지금 뭡니까? 4대체 우리나라에 얼마나 애국자 집안입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도 저는 그런 인종차별적이 아니 당신이 한국인도 아니면서 뭘 혁신위원장을 해? 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저는 인종차별. 우리 예일대 교수도 그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예. 심각한 발언을 봅니다. 모든 논평은 다 존중하되 다만
여론조사 모집단이 좀 작아서 5명 중에 2명이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니까 이제 일부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추태다. 뭐 장해찬 최고는 신당 창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끌어모으지 못해서 되겠냐라는 취지. 이원욱 의원도 뭐 상대항이지만 혐오 정치라고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뭐 이런 어쨌든 그 면전 앞이라도 이런저런 할 수 있는 말도 이게 이준석 표 캐릭터 아니냐?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 관련된 얘기는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따라다니던 이슈인데 그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하고 고칠 건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좀 통화할 일이 있어 통화를 했어요. 예. 어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이제 본인의 해명인지 변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준석 전 대표도 기자들하고 간담회 겸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게요. 안철수 그 의원께서도 아마 기자들하고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방에서 기자들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좀 시끄러웠다. 그래서 정말 시끄러워 조용히 해달라 그랬다. 험담도 험담이지만 예.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근데 어쨌든 저 두 분은 참 우연도 저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까? 옆방에 앉아가지고 하필이면 이준석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준석이 들어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고 이게 이제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감정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이 지지자들도 그렇고 당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당의 이제 동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박원석 의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도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급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벌이면 되겠냐.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뭐 정치도 직접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셨으니까 앙수끼리 칸막이 두고 밥 먹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놓고 혹은 이제 뭐 그만하세요. 뭐 호칭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부각되는 부분은 누가 뭐 잘못했다. 뭐 처음부터 욕했던 사람이 잘못이냐 아니면 그거에 더 반기 들고 씨라고 아저씨라면 잘못했다라고 잘잘못을 떨어지기 전에 뭔가 이걸 확대 재생산한 쪽도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의 정치인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의 저런 모습이. 예. 인유한 위원장이 왔을 때 영어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근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준석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통상의 여의도 문법에 똑같은 그런 정치인들이라면 오늘날 이준석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층도 특히 젊은 층에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당대표를 지냈고 나이도 들어가고 또 지금 이제 새로운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주변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의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뭐 여러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험담이 너무 거세지니까 그걸 제지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뭐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본인 SNS에 과거에 뭐 이준석 씨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본인도 뭐 그대로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 유튜브 출연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뭐 반론권 차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설명도 제가 추가로 덧붙였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인유한 위원장은 이것도 그럴 수도 있다. 중책 맡아야 된다. 예의 갖추고 만나러 갈 거다. 인유한 위원장의 이런 메시지가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압박은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압박은 되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잡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계속적으로 구애를 요하고 또 국민의힘을 살려달라고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했을 때의 그 동력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역할들을 지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계속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퇴출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무슨 속이 그렇게 넓어서 쓴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준석 전 대표도 대표는 대표였어요. 국민의힘 당 대표였는데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는 좀 함부로 비난을 해도 되고 이걸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싸가지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MZ세대로서 할 말을 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안철수 의원이 왜 자꾸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지 본인에게 플러스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좀 본인이 망가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뭐 복수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바 그제 여의도 점심시간에 썼던 이른바 복국대전 얘기를 길지 않게 다만 뭐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당분간의 여의도 정치권의 핵심 주제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파괴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겁니다. 다음 달 창당을 굳혀가기까지의 과정,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의 과정을 저희가 한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하야할 것도 없고요.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 같이 뼈를 묻기로 함께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처분에 대해서는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12월에 제가 특정한 날짜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날짜가 있는데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하나하나 이슈들을 저희 뉴스탑텐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긴 했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고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의 정치 자체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꺾인 것에 대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대구에도 말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 많고요. 이번에 만약에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무언가 역할 하든 안 하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라도 이념의 강을 넘어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하는지. 정치하시는 분이고 저도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조만간 만날 겁니다. 저희가 그 김종인 위원장한테 조언을 구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할 일은 저희가 해야죠. 어제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 내용도 이준석 전 대표 그렇고 이 전 대표 부모가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고 본인의 메시지는 대구 정치의 자존심이 많이 꺾였다, 보완이 필요하다. 신당을 창당해서 대구 출마 가능성을 점점 높이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뭐 직접 좀 출마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는 뭐 천하람 그 지금 순천에 대구 출신인데 순천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그 측근에게 천하람이 대구에 나가면 많이 좀 지지해달라 이런 발언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하려면 대구에 본인이 출마해서 심판을 받아라. 근데 이제 어제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이 연출되고 그랬는데 아마 대구 그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해서 저는 그 크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 지난 대선에 대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영향력 관련하고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 그 출구조사 결과가요. 실제 그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득표율하고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구조사 결과가 거의 맞았는데 그 몇 달 후에 중앙선관위가요. 이 세대별 또 성별 투표율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투표율. 투표율. 그러니까 지상파 3사 그때 보면요. 2대 남과 2대 여에서 2대 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긴 만큼 2대 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런 수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투표율을 보니까요. 2대 여가 2대 남보다 6%가 더 높습니다. 투표율이. 그렇다면 20대에서 최소 6%는 졌다는 계산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팩터는요. 2대 남을 좀 열광시키는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또 2대 여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갖고 오히려 그쪽을 더 2대 남 결집보다도 2대 여의 그 분노의 투표를 더 자극한. 그래서 어찌 보면 윤석열 그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때문에 떨어질 뻔한 선거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남 이대녀라는 거 이제 속칭 그렇게 부르는 거고 사실은 요즘 20대 남성, 20대 여성들이 각자를 이렇게 또 이제 비판하면서 부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민감한 또 요즘 이대남 이대녀라는 표현에 대해서 민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취지인지는 다 저도 알아들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역 보수 텃밭 대구 그리고 이제 본인과 좀 가까운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했던 의원을 했던 그 지역이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요즘 TK 여론은 이준석 하나 못 품나라고 당 지도 비판한 얘기도 있고 오늘도 홍준표 시장 김기현 대표에게 먹잇감 된다. 김기현 대표가 먹잇감 된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까 근데 제가 그 젊은 층의 이준석 지지에 대해서 우리 사무실에 5명 이야기했더니 앵커님이 표본이 적다 했잖아요. 근데 대구 경북 제 고향이 대구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대구 경북 향후에 몇백 명 특강하고 일일이 다 이야기도 들어봤고 예. 지금 상당히 하루에도 전화나 수업 시간 여론을 듣고 있어요. 예. 근데 대구 민심은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동 노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동 나가면 이게 될까요? 자기 아버님이 뭐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야반 도주하다시 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니까 일단 그런 그거는 기사가 이제 있었잖아요. 예, 일단 근데 뭐 기사화된 건 그렇지만 그거는 일단 바로 잡고 일단 다른 논평하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 말은 그만큼 안동하고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 고향이라고 안동에 놓으면 예. 표를 줍니까? 이준석 대표가 노원에서 3번 떨어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고향이 대구다. 대구 놈에게 대구 시민이 표를 줍니까? 저는 안 준다 봐요. 결국 제가 듣는 여론은 권영진 전 시장과 전혀 달라요. 이분이 아마 노원구에 옛날에 있었다가 대구로 내려갔죠. 근데 이준석 하나 못 품나가 아니고요. 이준석이 빨리 안 치느냐. 빨리 이게 병적 존재 빨리 암세포인데 왜 안 돌이내냐. 그리고 이게 기소해서 왜 처벌 안 하느냐. 이게 압도적으로 제가 듣고 있는 대구 여론이고요. 예. 지금 이게 제가 대구의 과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한 20%는 무조건 나와요. 이분들은 지지할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일단 아니 여론이 누가 예. 나와도 민주당 지지 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몸이 됐잖아요. 예. 이제 완전히 누나 동생. 어제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구 여론은 그쪽으로 갑니다. 예.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이 똘똘 뭉치면요. 저는 이게 무조건 70, 80% 거의 가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기반으로 저는 이게 어림도 없다 이래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취지는 당연히 존중하고요. 다만 이건 다 서정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느낌들을 받았다. 그 논평. 뭐 다 감안해서 들으실 겁니다. 일단 뭐 그게 그런 의견도 있고 되게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왜냐하면 요즘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을 좀 더 방문을 잦아든 것도 TK 민심이 그렇게 대통령실 윤 대통령 호의적이 않다는 반응도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탕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순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어찌됐건 서정우표 여론조사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금태섭 전 의원, 양양자 대표, 혹은 이상민 의원은 한번 뭐 반박한 적도 있다고 했고, 천하영인 아까 이 명단들이 좀 더 뭉게뭉게 퍼져나갈 수는 있는데 사실 박원석 의원님도 언론을 통해서 박원석 의원께서도 좀 이름이 오르내리시잖아요. 실제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거라는 기사와 본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통화도 오늘 아침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합류하시는 거예요, 이준석 신당에? 아닙니다. 뭐 합류 이런 건 좀 이른 얘기고요. 또 합류라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도 모르겠고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고민이 어떤 건지는 알고 있어요. 예.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 조언 또 제 의견 이런 것도 나눴고 어쨌든 뭐 열어놓고 논의를 한번 해보자. 다양한 의견을. 아하. 뭐 이런 정도의 얘기지 지금 뭐 누가 어디에 합류하고 이런 건 좀 때이른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상민 의원님은요. 저도 자주 만나는 분입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정치 현안이나 동향에 대해서 또 요즘 외로우시잖아요. 당내에서. 뭐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게 정치인이 서로 당이 다르다 그래서 정치인끼리 만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요즘 너무 정치가 이게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각박하다 보니까는 그런 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슈가 되는데 예. 지금처럼 양 당의 양 극단이 이렇게 막 격렬하게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이제 정치를 복원하자 이런 취지의 이런 만남들이 전 자연스럽게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예.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신당을 그러면 본인이 지향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준석 표 신당, 이른바 이제 비례신당 홍준표 그 시장께서도 얘기했던
근데 그거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경쾌하고 뭐 규모가 작게. 근데 그거는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이른바 수권이 가능한 뭐 전국적인 정당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그 스펙트럼 넓은 정당을 만들려면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브랜드는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런 조언도 이준석 대표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기반이나 분모가 뭐냐.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논의가 거기까지는 못 나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른바 민주당 내 비명계들도 간극이 넓다.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현재는. 근데 물론 이제 비명계에서 콕 집어서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의원만 그렇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일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박원석 의원께서는 관심이 좀 있으시네요. 아니 제가 평소에 지론과 그렇죠.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평소 지론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성향과 방향성에도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네. 어제 저희가 활용했던 그래픽은 여기에 박원석 의원도 있고 류호정 의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긴 또 정의당과 달리 금태섭 대표와 양양자 대표 제3지대. 그러니까 누가 누굴 합류시키는지는 선후 관계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면들이 돌아다닌다. 오늘 홍준표 시장 열석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몇 분은 또 평가절하하신 뭐 그렇게는 안 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신당 얘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혁신을 더 치고 나가는 모양새라서 민주당 내부도 좀 고심이 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총선 인재위원장도 맡기로 했습니다. 인선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경제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이제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이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 기술 또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부 인사가 아니라 당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내부 인사를 중심에 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재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인재 발굴과 영입, 양성과 육성 등 인적 자원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인재위원회는 주로 외부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명칭 또한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닌 인재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들으신 그대로예요. 신조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역할도 하고 인재위원장도 맡기로 했다. 좀 어떻게 논평하시겠어요? 이게요, 보면 그 이제 공산당이 집권당인 나라들 보면요, 국가 그 지도자가 3역을 맡습니다. 무슨 공산당의 총서기를 맡고 국가 주석을 맡고 그다음에 뭐 중앙군사위원회 또 뭐 주석을 맡고 뭐 북한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인 3역이라는 게 꼭 그건 아니겠지만요.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든가 강서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이 당이 이 민주적 다양성은 거의 실종이 되고 이재명 칼라로 그냥 일색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인재 영입도 아니고 그냥 인재위원장이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인재를 고르겠다. 근데 총선 앞두고 인재 고르겠다는 건 뭐예요? 공천과 관련된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이제 비명 학살 공천을 위한 제도적 그 장치로서 이재명 대표가 저 인재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개항을 초선 의원 국민의힘 아니죠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도 하면서 오늘 인재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럼 인재위원장 원래 지금 국민의힘의 인재영입위원장도 뭐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었던 이철규 의원이긴 한데 여기는 또 인재위원장 그럼 뭐가 다르냐? 인재위는 외부 신진 인사가 아니라 이름을 바꾸면서 당내 인재 또는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 포함해서 발탁 계획이냐. 그러니까 이제 당내 사람들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 외부보다. 그럼 이거 마치 아까 신조 의원 지적처럼 친명 일색의 공천으로
당 내에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 당 내부도 발탁하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인재위원장 생각하면은 총선 앞두고 인재 영입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인재 영입을 생각하게 되면 외부에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인재들을 당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당 내부를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뭐 당 내부 중심이 아니고 외부 인사 중심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당 내부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른바 친명 비명의 갈등 속에서 친명 인사들 당 내부의 친명 인사들을 좀 등용하겠다는 그런 신호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비명에서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불출마든 뭐 험지 출마든 뭔가 이제 결단을 할 가능성이 속속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점점 강해져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당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좀 불필요하게 자꾸 생길 소지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재위원장을 대표가 맡았으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친명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 관계없이 능력 중심으로 그런 인재를 좀 영입하기를 바라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오늘 기자들 앞에서 내부 인사 중심에 무게를 두는 건 아니다. 친명 뽑는 건 아니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지만 비판 목소리는 당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공천과 관련해서도 여러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비밀스럽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0% 감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서 잘라내는데 불안해서 30% 주겠다. 결국에는 친명기획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총선 계획단이 흔들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총선 공천 룰을 올해 5월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공정 경선의 원칙을 삼고 또 시대 흐름과 방향에 맞게끔 인물을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서 공천하면서 큰 흐름에서 민주당의 총선 컨셉을 잡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불출마 의원 손들라라고 해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 사실상 일부 중진 혹은 뭐 비명계 불출마 강요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밀부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오늘 뉴스타트 첫 출연하신 김기웅 부대변인님 반대편으로 봤을 때 이런 뭐 이른바 친명 일색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비명계 불면 목소리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네,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하는 거고 압박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는 것은 결국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억지로 한다는 것은 결국 이 과정에서 불출마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개딸들이 그 지역구에 가서 이른바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른바 비명계에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단지 이재명의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시간을 거슬러 가면 2020년 3월 금태섭 전 의원의 경선 과정을 한번 지켜보면 이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금태섭 의원이 조국 청문회 때 비판적인 질문을 했었고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후에 공수표 관련 법안에 대해서 당론과 달리 기권을 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몰려가서 금태섭을 내려오라고 했고요.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선을 이뤘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 이후에 급속하게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어떤 민주당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됐고요. 지금은 비명이나 친문 쪽에서 친명의 개딸들의 어떤 적극적인 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 연원을 따져보면 2020년 때부터 그 상황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면 근데 조금 밖에 당시에는 또 그래도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제법 있었는데 조금 밖에 금태섭 의원이 당시 조 전 장관과 좀 대척점에서 했고 쓴소리했다는 이유로 뭐 그게 뭐 명분은 아니었지만 공천에서 탈락하고 뭐 지역구에서 탈락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때부터 촉발돼서 개딸들의 목소리를 더 키워준 셈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 개딸 얘기가 또 안 나올 수 없는 게 사실은 이런 분위기 속이니까 개딸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민주당 당 내부에서도 꽤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는 비명계 의원구 가운데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의 지역구 그러니까 논산 사무실 난입을 시도했는데요. 제가 방송 전에 직접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친명 유튜버들하고 이른바 개딸 팬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 사람 찍어주자. 이재명 대표하고 뭔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떨어뜨리자. 이 사람은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전국을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민주당 경선을 흔들어 놓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행태인데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런 경선을 보고 뽑힌 후보를 찍어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국민들이 아마 이 공천과 경선에 대해서 아마 크게 불신감을 갖게 될 거다. 제가 방송 전에 이제 김종민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해보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그 논산 지역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구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개딸들이 10명 정도가 여기 찾아서 뭐 꺼져라, 역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곤혹을 치렀다는데 글쎄요. 이제 말부터 이제 행동까지 좀 더 거칠어지면 김종민 의원 말만 따라 뭔가 이재명 대표 차원에서도 좀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지 않을지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까지 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를 향한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을 몇 번 했었어요.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뭐 강성 지지층들의 어느 정도의 일탈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사실상 대표가 매번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김종민 의원도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이재명 지도부가 공천을 공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공천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 특히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인맥과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한 권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실상 자신이 정치적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공정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기득권은 그냥 지키면서 이 자신을 지지해달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자신에게 반대한다는 사람들을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공정하다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그렇잖아요. 3선 이상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요구하고 이것들이 혁신이라고 하듯이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3선 이상인데 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분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신인들과 경쟁하라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자신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공정한 경선이 아닌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달라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승훈 변호사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만 이 고민을 김종민 의원이 해봐야 된다. 왜 이렇게 당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난입 시도가 옳은 일은 절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당연히 짚고.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이제 본인이 이걸 당하는지 고민해봐야 하는 측면보다는 이제 김종민 의원에 대한 여러 그 당원들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도 난입 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정석 국장님, 근데 이제 개딸들이 이현욱 의원 지역구 가서 뭐 총알이 있다면 혹은 뭐 역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점점 총선 앞두면 좀 더 거칠어지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위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말로 그냥 이런 행동 자제해달라 하는 단계를 좀 지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총선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금 시점인데 벌써 지방까지 내려가서 이게 말이 아니라 물리력을 일종의 행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수준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조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당원들에 대해서 당원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그러한 정도 수준 높은 어떤 그런 경고 조치를 내리지 않고 그냥 말로 자제해달라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앞으로 저런 행동들이 점점 더 좀 강한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불상사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그냥 있을 수도 있는 하나의 극렬 지지자들의 행동 정도로 보기에는 이번 사안은 조금 더 심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사회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이게 뭐 당론으로 그걸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의원들, 헌법기관인 의원들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가결표, 부결표를 했는지 정확하게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서 배신자, 역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 측면에서 퇴행적인 그런 행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실 피해 당사자인 이제 김종민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한 내용까지 민주당 내부 소식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 탄핵건에 대해서 말로만 겁박하냐 탄핵하려면 해라라고 했던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한동훈 장관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장관님 탄핵안을 의총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위원이 21명인데요.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를 탄핵 이미 했거나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건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지금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습니까? 뭐 위중교사라도 했습니까?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 먼저 정한다? 그거는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죠. 제가 위증교사라도 했냐 탄핵 사유가 뭔지 설명해야 된다. 한 장관의 말을 좀 신지호 의원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 65조인가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가 탄핵 사유가 되는데 이 경미한 위반은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기껏 하는 게 뭐 이재명 체포동의안 때 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뭐 이런 건데 그게 과연 그게 법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이 한동훈 장관을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국회도 통과가 되면은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 그 직무정지 되고 실제 이제 9대 0으로 기각될 때까지 한 7, 8개월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정지도 시키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표도 제출을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능도 정지시키고 총선 출마도 원점 봉쇄하자, 꽉 먹고 알 먹자. 이게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잔수인데 이게 정말 그러면 이거를 이 탄핵 중독 병자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탄핵을 남용한다는 것은요.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고. 근데 저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요.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24시간 내에 저는 한동훈 장관 그냥 사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표를 내고 이런 민주당이 그 부당하고도 불법적인 탄핵에 내가 이렇게 묶여 있을 수는 없고요. 너무나 그 민주당의 속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난 사표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러 가겠다. 하고 내년 4월에 총선판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럼 이건 한동훈 장관이 원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쪽으로 몰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은 제가 보건대는 일 좀 하려고 하는 일꾼 세력과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발목 잡고 깽판 치는 깽판 세력의 이런 프레임이 새롭게 짜질 것이라고 봅니다. 뭐 깽판이라는 단어는 이제 순화, 재뿌리기 뭐 이런 걸로 좀 얘기하고요. 내가 이재명 대표처럼 그 영장 사유 3대 혐의였죠. 지금 재판에 넘기지 위증교사라도 했냐. 이 얘기를 한 장관 직접 했는데 이건 이제 어제 얘기고요. 겁박. 할 테면 하라. 근데 실제로 지금 김기훈 부대변인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다가 이제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네. 이종섭 전 장관 탄핵 추진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본인이 사퇴를 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내일 본회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결정 예정인데 이것도 아직 네.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부터 민주당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 한 장관에 대해 탄핵을 할지 말지도 이제 가닥을 민주당이 못 잡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카드를 쓸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일단 유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모처럼 여야 간에 정책 대결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시티와 공매도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여야가 뭔가 정책을 가지고 물론 비판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생산적인 국회, 여야 관계가 확립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야당이 여기에서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탄핵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란 게 21명 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을 이미 했거나 탄핵을 위협한다고 했는데 50% 정도까지 되는 큰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내각의 절반에 대해서 탄핵을 언급하고 운운했다. 이게 좀 말도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갔을 때 민주당의 모 의원이 대통령한테 물러나라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하는데 실제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집회든 아니면 국회 내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선거 불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의 야당이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5년 동안에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볼 때 집권 여당인데도 그때 저는 집권 야당이라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를 위한 개혁이나 준비, 그다음에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그런 정책, 포퓰리즘, 이념적인 정책에 매몰이 됐고요. 지금은 집권을 하지 못하고 야당이 됐는데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국회를 다수 점하고 있는 의회 입법 권력을 통해서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무정부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지금 탄핵과 해임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현 부대변인께서는 결국은 이게 찬반은 있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정책 이슈를 선점하니까 그게 좀 다급해서 민주당의 탄핵 카드를 남발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장관과 관련해서 좀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 전체 회의에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설전을 벌였는데 잠깐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이 설치는 나라, 아니 그냥 검찰이 말고요. 대통령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쭉 읽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탄핵을 제가 얘기했습니까?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물었습니다. 장관은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아니, 하고 의원님, 싶은 말을 떠드는 의원님, 자리가 아니에요. 떠든다고요? 떠드는 거죠. 왜 함부로 말합니까? 의원님, 묻지도 않은 말을 왜 답변해요? 저나 국민을 대리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하는 공복입니다. 이렇게 공복이면 공복답게 하세요. 국회에 와서 한동훈 장관이 보인 모습은 언제나 의원들의 말에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하고 싶은 말을 떠들어댄 거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양경수 의원님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느끼신 바가 다 각기 다를 수 있어도 저런 장면들을 민주당에서 계속 한동훈 저격수,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든 이제 깎아내리기 위한 전략만 쓰다 보니까 체급도 키워주고 또 탄핵 카드도 매만지고 뭐 이런저런 정도의 평가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검찰에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법무장관으로 있던 분들이 불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오히려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체급 자체를 키워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을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산 부분이든 간에 국회에 출석했을 때의 답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그치는 이런 모습들. 이건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런 부분들이 약간 과도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표 주자가 한동훈 장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구나.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녹록하게 당하기보다는 이게 맞받아치면서 일정하게 또 점수를 딴 측면도 있고 또 너무 맞받아치는 모습을 또 한동훈 장관이 보여서 제가 보기엔 또 점수를 잃은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국 지금 이 탄핵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부터는 사용해서는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부분에 대한 탄핵,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탄핵 흐름은 어느 정도 좀 물 건너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저는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에 별로 저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명분 자체가 뭐 방통위 운영이라든지 KBS 사장 그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성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국민 눈에 비치기에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뭘 했는지도 국민들 잘 몰라요. 그 상황에서 국민들 눈에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이 거대한 이른바 거야의 의석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민생 문제라든지 정책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프레임 자체를 과감하게 전환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과감한 행보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아직 그 한 장관을 탄핵 소추할지 말지 민주당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니까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제 있었던 국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원식 국방장관이죠.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신 장관이 주식 거래 메시지를 확인한 장면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오늘까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고 또 예결위 심사를 받는 과정에 언론에 주식 거래하고 있는 내용이 포착이 돼서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주식 거래를 한 건 전혀 아닙니다. 담당자가 저한테 그냥 카톡을 보낸 겁니다. 확인한 시간은 예결위가 열리는 오후 3시 37분이었습니다. 이 예결위장에서 확인하신 거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공적인 문자도 그래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넘겨봤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주식이 굉장히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매도한 그 시점이 공매도 금지로 인한 폭등 시점이에요. 제가 1년 정도 보유했던 주식들인데 제가 11월 10일 이번 금요일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매도하라고 그랬죠. 일일 매매는 안 한다 이거죠?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1년 전쯤에 사서 뭐 얼마나 뭐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마이너스 50% 이상. 마이너스. 국방에도 바쁘실 텐데 다방면으로 바쁘신 것 같아요. 그죠? 뭐 본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 판 이 시간 뭐 김남국 의원 건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 주식을 사서 손해를 봤냐 이득을 봤냐는 중요하지 않고 뭐 이걸 일일 매냐 매일매일 주식까 이것도 아니고 예결의 시간에 이런 메시지 확인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심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신원식 전 장관이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남국의 코인 거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제명하자고 했었습니까? 근데 정작 자신이 직접 주식을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서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주식 거래를 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백지 신탁을 맡긴 것들은 어떤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고급 정보를 받아서 주식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지 신탁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대에게는 너무 냉혹하면서도 자신에게 관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정치인들이 자정하고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주식 카카오톡 메시지 논란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인유한 위원장의 내민 손을 누가 잡을지 관심이네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영퇴 압박에도 버스로 새가시한 건 우회적으로 답변한 거네요. 장지현 의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인성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예.
법원 안 가려고 특권 감투만 쓰냐 아마 이재명 대표 겨냥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양경숙 의원이 웅변대 대상감 아니냐. 어제 얘기의 모습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앞서 일부 패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가 있고 법적으로 팩트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요 남자였어요.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저한테 온갖 선물들을 다 했고 남현 씨가 벤틀리를 타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오늘 전청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얘기예요. 오늘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대면 조사가 있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저희 뉴스탑 앞 프로그램이죠. 강력한 사팀 취재에 따르면 이 내용이에요. 남현희 씨가 뭘 봐? 라고 전청조 씨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이랬다는 건데 대질 조사 분위기를 좀 어떻게 파악하세요? 사뭇 대립하는 어떤 대립각을 첨예하게 세우는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질 조사를 하다 보면 서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싸우고 욕설을 하는 경우까지도 저는 본 적이 있기는 한데요. 불과 두 사람은 한 달 전에 연인 사이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를 배려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사기 범죄의 피의자로 지금 대질신문을 특히 고소인까지 함께 3자 대질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보자마자 뭘 봐라고 얘기를 하고 전청조 씨가 노려봤다는 건데 남현희 씨가 본인은 지금 돈뿐만 아니라 명예 그리고 학원 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잃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전청조 씨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위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계속해서 이런 어떤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대질신문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게 뭐 거의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세간의 큰 이슈가 됐고 이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봤던 사람들이 남현희 씨가 이제 뭘 봐라고 했던 그 대질신문의 저 얘기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는 좀 아실 겁니다. 남현희 씨가 근데 사실은 경찰 조사를 지금 연이어받고 있는데 본인의 SNS에 꽤 많은 글들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내가 제일 큰 피해자고 남들은 돈만 피해봤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남현희 씨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 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이 글 올라온 거를 SNS에서 통해서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남현희 씨 주장은 그거예요.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자신은 범죄 수익을 그렇게 많이 공유하지 않았고 그 일부도 범죄 수익을 받는 것도 전청조의 사기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쓰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성별 사기에도 속았고 그리고 전청조가 정상적인 컨설팅 IT 사업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올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고지고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성별 사기, 임신 사기 이게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어떤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전청조의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간접 증거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진짜 남현희 씨가 주장한 대로 IT 컨설팅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다고 믿었던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까지 알았던 것인지 그리고 재벌 3세가 아니라 정상적인 어떤 사업을 영위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 사기를 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디까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이 조사에서 핵심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고소인이 지금 투자 사기 권유를 하는 것을 현장에 남현희 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현희 씨는 자기 펜싱 학원의 학부모가 전청조에게 현금을 주는데 투자 사기 권유인 줄 전혀 몰랐다고 얘기하면 이 현금을 도대체 전청조가 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오늘 대질 조사에서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언제 인식했는지 어디까지 인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질 조사에서 뭘 봐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한 내용도 있는데
대지조사 결과도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낚시꾼 바늘에 걸린 마약 주사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마약 사범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약법 얘기. 여장까지 한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1년 11월에 부산 앞바다에서 낚시꾼이 문어를 낚습니다. 예. 그런데 문어가 아니고 검정색 비닐봉지에 마약 주사기 60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주사기에 남은 생체 정보를 토대로 유전자 추적을 했고 이 마약 사범을 2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27명을 검거를 했고 예. 총책이 조직폭력배랑 또 연관이 있었거든요. 총책까지 검거하면서 소탕을 하게 된 사건인데 문제는 투약사범들의 면면을 보면요. 대학생, 회사원, 저렇게 여장을 하고 있는 요식업자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나라에서 생활비로 준 돈으로 마약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마약이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약 수사의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승강기 안에서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여장 모습을 매만지는 얘기까지 단속 피하려는 마약범들의 정치 얘기를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예, 수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